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강의 시간이 1시간 반쯤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뒤에 질의응답까지 하면 원래 예상은 5시까지 하는 거. 그거 제가 오해가 있을까 미리 말씀드리고요. 혹시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다 마스크도 쓰셨으니까 저 좀 마이크를 좀 어려운 시간 내셨는데 그래도 발음이라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리모컨 포인트 아까 드렸는데. 아까 이거 넘기신다고 가져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를 좀 할 건데요.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이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컵에다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세균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은 1초에 한 번씩 자가부자를 해서 2배씩 늘어납니다. 처음에 한 마리였는데 1초 후엔 2마리가 됩니다. 그 다음 2초 후엔 4마리가 되고 10초 후엔 1000마리가 되고 20초 후엔 100만 마리가 됩니다. 30초 후에는 15억 마리가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정확히 계산해서 이 컵에 정확히 2022년 9월 14일 날 12시에 모든 세균이 이 안에 꽉 차도록 만약에 설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세균은 이 컵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1초에 2배씩 늘어나는데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은 언제쯤 이 컵이 좁다고 느낄까요? 이 안에 있는 세균은 2019년 11시 59분 59초가 될 때까지 이 컵이 좁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절반밖에 안 살았거든요. 정확히 12시가 되면 꽉 차고 12시가 넘어가면 이 세균은 이 컵 안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컵 안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빨아먹고 전부 다 멸종을 하게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 덕분에 이렇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후변화의 위기 때문에. 왜 기후변화의 위기 때문에 인간의 멸종위기에 처했는지 모든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을 쏘죠. 그리고 그 빛의 일부는 대기권 바깥에서 반사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땅을 데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땅을 데우고 나머지 열들은 다시 복사열로 나가야지 됩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연락모지는 우측에서 들어오면 다 나가야지 돼요. 다 나가야지 되는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건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다.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있음으로 해서 지구의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우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지난 10,000년 동안에 지구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겁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260pp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천천히 거의 같거나. 그런데 이 2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던 게 2020년에 413ppm을 찍었습니다. 이 413ppm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가 품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의 양을 얼마나 쌓이냐고 하면 1초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원자폭탄 5개가 동시에 터지는 정도의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1년에 원자폭탄 42개가 단 하루에 원자폭탄 42개가 동시에 터지는 정도의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5천만 개의 원자폭탄이 지구에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98년도에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방지 협약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기후온난화 방지 협약 한 이후로
쌓인 총 에너지가 원자폭탄 31억 개의 에너지가 추가로 더 썼습니다.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위험하다 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원자폭탄 31억 개를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난 1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1850년부터 여태까지는 전 세계의 기상청에서 실제로 관측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나이테나 내지는 산호 데이터나 얼음이나 이런 거에 아닌 코어 데이터를 추정을 해서 했더니 약간 완만하게 하다가 1800년대 1500에서 1600에 약간 추워지다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1도 이상 올라갑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쌓인 에너지가 결국은 여러분도 텔레비전에 많이,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시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얼음의, 그러니까 그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는 정도가 그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그린란드 사진입니다. 1981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사진인데요. 요 바깥에 있는 노란 라인이 원래 그린란드의 1981년도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얀 라인은 2010년도의 평균 그린란드 땅입니다. 이 많은 얼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라진 얼음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죠. 얼마나 없어졌나? 198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 세계 얼음이 약 384만 킬로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냐? 알래스카 면적의 2배만큼, 인도 전체 크기만큼,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38.5배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섬나라가 수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남극의 빙하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원래 빙하 이쪽은 다 빙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일 겁니다. 이거 여러 상으로 찍은 거고요. 이렇게 열이 전달되면서 큰 덩어리 빙하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빙하가 온실가스 농도와 온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빙하가 녹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줄어드는지, 빙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러면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거는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못해요. 왜?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면 통째로 빙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사탕, 왕사탕, 알사탕 같은 거 먹어보죠. 이걸 통째로 입에 집어넣으면 천천히 녹습니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죠. 깨물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는 속도가 2배씩, 3배씩 빨라집니다. 왜? 혀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빙하가 쪼개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거는 쪼개지는 순간 녹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 원래는 예상했던 거는 여기가 물에 닿는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천천히 녹아서 1년이든 2년이든 이게 버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크랙이 가면서 이렇게 큰 빙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가끔 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야, 지구온난화라고 했는데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춥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지구온난화는 경향이거든요. 가끔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보통 따뜻한 겨울이 반복이 되는데 엄청 추울 때가 많이 옵니다. 가끔 옵니다. 예. 왜 오냐? 북극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내려오면서 그게 천천히 녹으면서 1년이든 2년이든 녹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러시아나 내지는 일본의 근처에 있는 바다의 수온을 1도 내지 낮춰놓습니다. 그러면 엄청 추운 겨울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 뭐 이런 걸 하면 지구온난화랑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갑자기 추운 겨울이 온다. 그건 진짜 심각한 기후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해지냐.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에서 정리한 한 겁니다. 기후 변화가 얼마나 오냐. 잠깐 짧게 말씀드립니다. 2010년에는 여름철 폭염이 왔고 2021년에는 이상고온이 왔습니다. 11월 때 이상고온이 오고 2012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30일간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2014년 여름철 폭온, 봄철 이상고온 쭉 이렇게 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기상 관측상 최대로 따뜻한 겨울,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따뜻한 한 거, 기상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1월, 역대 가장 긴 장마철. 뒤에 볼까요? 2018년도에는 기상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 근데 넘어가서 2019년에는 가장 따뜻한 여름. 2020년에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 그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극지성 폭우가 오고. 기상 이변이 아니고요. 매년이 기상 이변이에요.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한반도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런 기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 전 세계 평균이 약 1도씨 이상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한반도는 얼마나 심할까요? 한반도는 1.8도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2년도 올해만 보면 가장 더운 봄이었고요. 북미 유럽의 폭염이었습니다. 50도 이상 넘는 때문에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포르투갈에서만.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홍수나 폭설 이게 단 올해 한 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턴이라고 하시는 왕립 학자가 계신데 2006년도에 예측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나타난 현상은 저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당시에는 1도가 상승이 되면 30만 명 이상의 말라리아나 영양부족 설사 등의 걸린다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했고요.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소멸하면 5천만 명이 물 부족이 발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생물종의 지금 10%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멸종에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2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아프리카에서 4천만에서 6천만 명이 말라리아 감염이 되고 해안 주민의 1,0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북극곰 등 생물 15%에서 40%가 멸종된다고 하고 열대동작물이 생산물이 급감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재작년에 나온 기후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이 예측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2.5도씨 이상 넘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인류의 대멸종이 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난 10,000년 동안을 인류세라고 얘기도 하고 영어로 홀로세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전 세계에 주례한 포식자로 있을 때의 기간. 이렇게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구는 해빙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간의 방해만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지구는 온실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해빙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빙기가 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이렇게 안정된 지구로 돌아올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심해지면 그러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줄어들고 그러면 태양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반사해야 되는 반사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들어온 열이 나가지 못하고 지금보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열이 지구에 남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는 지구상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녹아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 안에 이산화탄소 CO2가 들어있듯이. 그런데 그거는 온도의 함수입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안에 있는
CO2가 다시 기화돼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면 반사판이 줄어들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수온이 올라가서 바다에 있는 온실가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빙하는 더 높고, 이렇게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지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찜통 계곡이라고 하는 온도의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돌아올 수 없고, 지구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는 대멸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는 역사상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6번째 멸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5번의 멸종에서는 모든 멸종마다 유례없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있는 동물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멸종했습니다. 6번째 멸종이 온다고 하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의 가장 최상층에 있는 인류가 멸종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2년이 지났고, 어느 누구도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고 보자. 나아지겠지. 지금 여러분도 저 빼면 다 마스크 쓰고 이런 상황이, 예전에 이런 상황은 SF 영화에서 나가서 방독면 쓰고 이런 과하게 표현되는 건 봤지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한 적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상화됐죠. 근데 이런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왜 생기냐? 전염병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가축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자기 보유의 세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균을 늘 적응하면서 진화하면서 그 세균과 같이 살아왔죠. 그런데 10,000년 전에 인류가 갑자기 자기랑 전혀 없을 것 같았던 동물들을 가축화하기 시작합니다. 소, 개, 말. 그 동물들은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는데, 인간은 그런 세균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균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 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세균이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거, 돼지도 갖고 있는데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옮기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난 10,000년 동안 인간과 가축들은 그런 공종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인수공통 전염병, 지금까지의 세균들은 서로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이 생겼습니다. 10,000년 동안. 근데 그렇게 생기지 못한 데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중세에 대항해 시대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수많은 인디언들을 만났죠. 인디언 중에 잉카 문명 같은 문명은 유럽 문명을 만나고 멸종을 했습니다. 총으로 멸종됐냐? 아닙니다. 물론 유럽 사람들이 황금을 탐하긴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는 가축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세균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약 5천만 명의 아메리카 인디언이 죽었다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역사를 가장 인류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 역사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3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흑사병, 유럽과 아프리카로 휩쓸었던 흑사병. 이 흑사병의 발상지는
유럽이 아니고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의 키르기스탄 공화국에 1338년부터 1339년 사이에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유럽을 갔냐? 몽골군이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의 흑해연안의 도시 카파라는 데를 침공을 합니다. 침투를 해서 전쟁을 하다가 흑사병에 걸린 환자를 성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균이 퍼져서 근데 그 병균에 이겼던 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군대가 일부가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돌아옵니다. 제노바로 돌아왔는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쓰러져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유럽과 아프리카를 휩쓸어 한 20년, 근 20년간을 휩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 약 7,500만에서 202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이 발생지는 아닙니다. 추정컨대 미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약 5억 명이 감염이 되고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인데 언제 발생했냐? 2019년 12월을 마감하기 딱 일주일 전에 중국에서 첫 번째 왔다고 보고됐다고 정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확산하는데 얼마 걸렸냐? 1개월. 한 달 만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는 단 환자 한 명이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발현되기 전에 감염된 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위험합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보시면 과거에 이게 크기가 사망과 사회적 영향력에 관련된 보통 큰 그게 100년이나 200년마다 한 번씩 오고요. 예, 약 100년에 큰 바이러스가 한 약 작은 것 따지면 4개, 3개 이런 정도 오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 2100년도 지금 2000년도 들어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홍콩 신종플루 4-5개 정도가 20년 사이에 돌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도냐? 그동안 인류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예를 들어 이거 실험실에서 만든 게 아니면 새로운 바이러스들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인간이 접하지 않았던 열대우림이나 내지는 아시아 몬순 지역이나 그런 데는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전통의 동물들이 있지만 가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자꾸 없애고 인간의 주거 공간을 넓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동물들과 만나야 되는 접촉면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병균들이 옮겨서 어디 딴 데로 가서 브라질에서 발생해서 어디를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옮겨나가는 전염병들이 많아졌다. 더 심각한 경우는 시베리아 동토층에는 빙하가 10만 년이 된 빙하가 있습니다. 10만 년 동안 쌓여있던 빙하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순수한 얼음만 있는 빙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사체와 식물의 사체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 생물이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10만 년 동안 죽지 않고 바이러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베리아 동토층에 있는 동토층에 그 빙하가 녹아내렸다. 그리고 10만 년 동안 보관되고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누출이 됐다. 인류는 짧은 10,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병원균입니다. 그런 병원균이 노출됐다. 그리고 그 동토층에 있는 바이러스 노출된 사람이 어느 연구자가 어느 개발업자가
내지는 어느 사업가가 갔다가 이동해서 나가는데 단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이런 것들을 대재앙을 두 개를 다 동시에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건 과학자들이 이런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9가지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류입니다. 해류. 우리가 알다시피 열대에 있는 뜨거운 물은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순환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 런던은 위도가 51도입니다. 서울은 약 35, 36도 뭐 이런 정도 되죠. 근데 런던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왜 따뜻하냐면 이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런던 있는데 앞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얼음을 만나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엘니뇨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류가 돌아가야지 되는데 열대에서 따뜻한 물이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찬물이 내려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뜨거운 물은 비중이 낮아져서 올라가고요. 무거운 물, 그러니까 차가운 물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위로 올라갔다가 쭉 가서 차가워지면서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린란드에 있는 그 빙하의 물들은 염수가 아니라 담수입니다. 차가운 물인데 담수니까 더운 물이랑 섞여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해류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예 멈추는 게 아니라 해류가 변화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가서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지 대양이 식을 텐데 뜨거운 물이 덮여져서 천천히 이동하니까 점점 지구가 더워지는 겁니다. 가장 크게 해류의 바닷물이 더워지고 빨리 식지 않고 해류가 멈추는 현상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류가 흘러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낮춰진다고 얘기하면 기후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서남극의 빙가가 되면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하는 게 큰 중요한 거고요. 9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얼음 손실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이 열대 우림인데 지금 초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해빙된다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는 건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대기상에 존재하는 온실가스를 농도를 아까 제가 413ppm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토탈리 무게로 계산해 봤더니 약 8,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8,000톤인데 시베리아 동토층에 녹아 있는 온실가스가 그거의 2배인 1조 6천억 톤입니다.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기후변화의 속도가 2배, 3배로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다. 그리고 바다의 산호초가 빠르게 소멸된다고 얘기하는 건 모든 생명의 25%가 산호초에 서식을 하게 되는데 산호초는 기온과 폭풍과 해양순환 변화, 해양의 산성 증가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소멸되는 게 기후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됐고요. 이런 9가지 티핑 포인트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다. 지구의 힘으로, 인류의 힘으로는.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지구가 똑같이 피해를 주고 똑같이 피해를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밤 시간, 동일한 시간대를 쭉 돌려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미국, 유럽, 여기 일본입니다. 여기 우리나라고요. 야간에 빛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에너지를 풍부하게 쓰는 나라입니다. 나머지 남미, 아프리카 보이십니까? 중국도 동해안 쪽만 없죠. 우리나라는 섬처럼 보입니다. 왜? 북한에서 전기를 거의 못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국가와 쓰지 못하는 국가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각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왜 얘기하냐? 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달라지는데, 보시면 이게 글로벌 평균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탑이었는데 2004년, 5년 이때부터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2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퍼캐피타 1인당 얼마 내느냐. 미국이 현재 1위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줄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왕창 줄였다가 좀 늘고, 유일하게 늘고 있는 나라는 퍼캐피타도 중국, 인도 2개 국가 빼고는 대체로는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우리나라 통계는. 그래서 미국인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냐? 미국인 한 명은 브라질 사람 11명, 인도인 23명, 방글라데시는 97명, 네팔인은 무려 157명의 인분의 에너지를 혼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별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가장 뚱뚱한 자의 생존이라고 하는 유럽 작가의 조각품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 때 이 작가는 이 뚱뚱한 여인을 유럽인이라고 상정했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 바싹 마른 사람은 아프리카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토대로 해서 기후변화를 탈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희생을 통해서 나는 안 줄이고 아프리카 어느 날 갑자기 기후변화를 통해서 니네 후진 줄여! 막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국가적인 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국가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혹시 영화 아시나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인데,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영화를 어렵게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화를 만들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흥행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인터스텔라가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한국에서 1000만이 넘었어요. 전 세계가 놀랐죠. 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인터스텔라 만들고 그 바로 다음에 만든 영화가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의 전체적인 모티브가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힘으로는. 왜? 그동안 쌓아놨던 온실가스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가 뭐 사라지지 마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과거에 현재 세대를 멸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설치하고 그 주인공들이 그 폭탄을 제거하면서 막 시간을 거꾸로 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현생 인류가 만들어낸 탄생한 이후로 가장 풍부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 걸 누리고 있냐? 과거의 거를 쌓아 모는 것도 있지만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자연자원과 풍부한 유산과 이런 것들을 미리서 뽑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기구에서 각 국가별로 야 니네가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국토 면적과 자연자원과 생태자원과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니네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니네의 자원을 쓰느냐라는 걸 비교했어요. 그래서 1번은 카타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막에 있죠. 거기 자연자원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모든 게 자연적으로 재생산되는 자연자원, 탄소 발자국 그거를 언제 하냐면 1월 10일 딱 열흘 만에 다 써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미래에 있는 거를 다 끌어다가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다 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라 자메이카 12월 20일까지 거의 1년치에 나오는 자기 자원들을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쭉 나라별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쭉 나라별로 세웠는데 한국은 어디 있냐? 여기 리포코리아 4월 2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자연자원을 자연적으로 재생산되는 자연생산력을 언제 쓰냐? 1년에 생산되는 걸 4월 2일이면 다 씁니다.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근 3개월 만에 90일 만에 거의 다 92일 만에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370일은 후손들 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밑에 있는 애들, 그 밑에 손자, 손녀, 그 후에 인류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탄소 지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구는 4월 2일 날 다 썼습니다. 올해 4월 2일 날. 우리는 올해 4월 2일부터 지금 4월 이후 지금 계속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빚을. 언제까지 빌렸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날짜는 계속 줄어들어 갑니다. 국가적으로 몇 개 다르고요. 자,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근데 뭐 각자가 다르긴 하지만 국가별로 준비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써도. 뒤에 또 하나 아까 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허리케인이라고 하니까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게 2004년도인가 2000년 초반에 났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즈의 80%가 침수를 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재민이 6만 명이 났습니다. 2020년도에 중국 대홍수가 후베이성 인근에 났는데 이재민이 7천만 명이 났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재앙이 나왔을 때 받아야 되는 국가적인 피해는 준비 정도나 내지는 국가 인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기후변화 자체는 기후변화를 일으킨 요인도 불평등하지만 영향도 굉장히 불평등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미국,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국들이 많은데 한국까지 해야 돼? 우리나라 얼마 많이도 안 내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겠습니다.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출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2위입니다. 1.3%. 미국이 아까 보셨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현재는 2배지만 역사적으로 누적해서 발달하면 아직도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한 거를 다 누적해서 평가했더니 미국이 22.6%, 중국이 16%, 러시아 7.8%, 일본 4.5%, 우리나라 1.3%. 주요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한번 줄여보자 막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어서 미국 2007년부터입니다. 10년 동안 미국 13.5% 줄였습니다. 일본 7.1%, 독일 5.4%, 영국 29.9% 줄였습니다. OECD 평균이 8.7입니다. 늘어난 국가가 어디냐? 한국 24.6, 중국 28, 인도 71.7.
보통 이런 나라를 기후변화 당사국초에 가면 악당 국가랍니다. 기후 악당 국가. 1인당 비교해 보면 국가 배출 순위는 우리나라가 8위. 1년에 2018년도에 따지면 중국이 1위고 우리나라는 8위입니다. 8위. 이제 통계별로 달라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제일 높은 순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6위의 배출국 통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각각 연구기관마다 약간 달라서 1인당 통계로 따지면 사우디는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18톤이고요.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전 세계 4위. 1인당으로 따지면 사우디, 미국, 캐나다 빼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1인당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별로 영향을 덜 미치는 국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4등인데 동메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순위권 안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재작년 9월달, 10월달에 작년에 했죠. 대선 직전에 했으니까 2090년부터 2018년까지 7억 톤 정도를 1년에 낼 때까지 줄지 않았습니다. 요거 준 거는 IMF 딱 터지고 나서 줄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저희 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쓰기 시작한 데가 MB 때였는데요. MB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다 이 경제가 좀 방향도 전환하고 온실가스 주는 방향으로 갈 때 MB 때 녹색 성장한다고 하면서 딴 거 해서 온실가스가 그때 당시에 엄청 늘었어요. 국제적인 약속하고 거꾸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맞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획은 2018년도에 7억 2,700만 톤이라고 하는 정점을 보고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하면 거의 사라지지 않아요. 혹자는 200년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500년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흡수원이라고 있어요. 숲을 조성을 하면 탄소를 흡수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탄소 흡수원들을 많이 하거나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에서 하거나 CCUS라고 해서 포스코나 내지는 그 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포집할 수 있습니다. CO2만 골라서. 그래서 그거를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처리하기 못하니까 저기 해상 깊은 암 속에다가 집어넣는 연구 보관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언젠간 누출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등등의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그 상태로 멈춘다. 지금도 엄청 413ppm 엄청 높긴 하지만 그 이상 다른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그 정도까지 한번 유지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걸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2030년까지 7억 2,700만 톤에 40%를 줄여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야 되는데 지금도 대단히 많이 늦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데 우리나라가만 이걸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EU 전체적으로 볼까요? EU 똑같은 겁니다. 1990년도에 우리나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 안 하고 있었죠. 90년도부터 17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늘어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후 악당 국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2005년쯤인가요? 이때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섬나라여서 기후변화에 자기네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처음에 제안을 하고 협상 첫 번째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엄청 노력을 막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점쳐 있다가 쭉 줄었다가
줄기 노력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맞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이 가동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서서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탄소중립 정책을 이렇게도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되게 모험적이죠. 90년부터 계속 조금씩 계속 줄이고 있어서 2050년도에 넷째로 되고요. 미국은 쭉 가다가 오바마 때 줄이다가 트럼프 때 확 늘렸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다 다른 건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한 국가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조금 쉽습니다. 가는 방향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던 거를 꺾어서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행정이든 시민이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듣고 같고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게 목표고 연 4.17%를 감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저게 2021년도에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발표한다고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탄소 중립 이 기본계획 방향이 기업계랑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 계획을 홀딩시키고 내년 3월 30일 날 다시 발표하기로 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 1년 반의 시간을 작년 10월에 확정된 거를 내년 3월 30일까지 다시 늦춰놨으니까 지금 1년 반의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활을 산업을 위축시켜야 되고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1년 반을 까먹었으니 다음번 내년부터도 진행해야 될 과정에 보면 물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여기 구청에 계신 분들처럼 구에서 실제적인 일들 집행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정. 왜?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구청의 계획을 집행하는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노원구에서는 미리미리 준비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탄소 중립의 과제라고 하는 게 뒤에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환경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요청으로 여기 왔을 때도 그냥 환경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어서 흔쾌하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나눠서 자기 과제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보시면 산업부, 국토부, 농림식품부, 해양성부, 산림청 모든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처가 다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책이 집행이 안 됩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렸지만 환경 분야 가지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요만큼도 안 됩니다. 부문별 감축 목표 보시면 우리나라 감축 목표를 보시면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처럼 에너지 사용하는 전기에서 붙이는 겁니다. 44.4%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14.5%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 전체 7억 2,500만 톤 중에서 산업이 2억 6천만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간 페이크가 있습니다. 왜? 산업이 사용하는 전기는 뺐거든요. 자, 근데 산업이 사용하는 전기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산업이 사용하는 전기가 약 55%에서 56%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온 국민이 40%를 줄여야 되는데 산업에는 감축률을 얼마 줬냐? 14.5%를 줬어요. 제일 많이 쓰는 데다가.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는 어디서 줄여야 되냐? 이 전환이라고 하는 40%에 보면 여기 안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에서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산업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어려운데 그걸 눈 가리고 돌려서 이렇게 해놨죠. 농축수산 어려운데 27%
감축했습니다. 수송 누가 줄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37% 감축해야 돼요. 폐기물 46%, 폐기물 쓰레기 배출량 46% 감축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공정하진 않긴 하지만 각자 맡은 분야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2050년대에 넷제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인류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컵 안에 있는 세균처럼 멸종으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방정부, 정부라고 하는 데서는 이 심각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허리케인 잔느라고 하는 게 중남미를 관통했습니다. 발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옆에는 아이티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에는 본토에 상륙도 안 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약간 북부를 가로지르고 갔습니다. 근데 아이티에서는 사망자가 3,000명이 났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19분이 돌아왔습니다. 사망자가. 왜 그럴까요? 같은 태풍에 인접해 있는 국가에 같은 파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만 왜 다를까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까? 사회 기반 시설을 충분하게 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유럽을 자전거의 도시라고, 그러니까 국가 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의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나 뭐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기관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유럽 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탈까? 유럽 사람들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기후변화나 뭐 이런 거에서 경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수준이 높아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빠르고 편해서. 유럽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멀리 가는 철도를 타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나 걷는 게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시를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빠르게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깨어있는 지방행정가들이 내 도시를 기후변화에 유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도시를 재설계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승용차를 안 타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강력하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누가 만드냐? 지방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큰 계획을 만들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공간이다. 지자체는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의 현황 파악과 주민 참여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이 가능하다. 이게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소통해야지 되는데 중앙정부가 와서 대통령이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 밀착형 주민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의 생활을 체험하는 공간에서의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부가 뒷받침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탄소중립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생각이고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공간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만든 정책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삶의 공간들을 그러니까 삶의 공간이나 삶의 토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 구청이나 내지는 시, 군 이런 데 관련된 환경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상담이나 간담이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그분들이 고통 느끼는 건 뭐냐면 탄소 중립은 환경과가 하는 게 아닌데 이 주무를 환경과한테 줘가지고 환경과는 고란도 없는데 동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시민의 의식은 굉장히 환경 관련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예산의 방향이나 정책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체 탄소 중립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보시면 비전,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라고 하는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라고 큰 비전 되어 있습니다. 3대 방향이 경제 구조의 저탄성화, 신유망 저탄소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과제를 보시면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도시 국토 저탄소화. 여기에 환경부 과제가 있습니까?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활성화는 환경부 과제죠. 취약계층, 취약산업 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산업. 이거는 마찬가지고 가지고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체 10대 과제에 다 보시면 이 과제가 전체 통합 행정의 과정이지 어느 한 부서한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탄소 중립의 제도 기반에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협력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조직은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2020 사무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전체 통합 행정 전략 비전 계획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대통령 산하 통합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부처의 계획과 비전들을 다 관할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계획을 만들고 온 국민이 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환경부서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시명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은 탄소 중립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 서울은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68.9%가 나옵니다. 사실은 서울의 탄소 중립은 기왕용본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본부에 있어야지래요. 도시교통본부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에너지를 등급을 인증해서 에너지를 절 사용하게 되는.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도 리모델링하게 하는 그런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 이거는 노원구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큰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건물들은 절약계획서를 매년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용 에너지 합리화. 모든 공공기관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름철 냉방온도, 겨울철 난방온도,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계획서 다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그 전에 환경부 산하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하는데 상임이사로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 겨울철마다 난방온도 재러 오고요. 에너지 사용 검사하러 오고 매번 그럽니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어쨌든 그렇게 다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사업도 지원해주고요. 그린스쿨, 생활형 인프라 구축, 고용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축과 관련된 일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폐물 처리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불만인 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지 되는데 건물 분야에서 실제 해야지 되는데 지방행정기관에게는 건물 분야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줍니다. 한 20여 년 이건 산업부하고 계속 싸우고는 있는데 산업부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건물 중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1등이 서울대학교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에너지를 어디서 얼마를 사용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고지서에 토탈리만 알아요.
서울시가 에너지 수요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서울시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야 돼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예. 다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이런 데서 에너지 사용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강제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하고 산업부만 보고하고 지방정부는 알려주질 않아요. 우리는 에너지 자율권이라고 했는데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도 뭐 옛날에 알아야 면접을 한다고 우리도 알아야 지역에 있는 건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계도를 하든 하죠. 저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님 계시니까 군수님, 구청장님 다 연합해서 정말 에너지 분야에 관련돼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뭐 주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도시에서 많이 하는 거는 교통 분야입니다. 국가 전체 배출량 중에서 14%가 교통인데 서울은 18%가 교통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건물 분야에서 68.9%, 그 다음에 18%가 교통에서 나오면 남는 게 한 12 정도가 나머지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는 건물과 교통에서 다 탄소 중립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교육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통은 빠르고 편리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궁금해야 되고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냐? 올챙이 버스나 다람쥐 버스나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에 내가 야근했는데 집에 가야지 되는데 내 대중교통이 편하긴 하지만 언제 대중교통이 막 끊을지 몰라 전철이. 그럼 올빼미 버스가 있으면 내가 늦게라도 갈 수 있겠죠. 다람쥐 버스 전철은 편한데 우리 집이 전철까지는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 다람쥐 버스가 활성화되면 자그만 주거단지에서부터 전철역까지 큰 버스역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뻗어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노원이 정말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교통 분야에서 되게 신경 써야 되고요. 이게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국토교통의 탄소 중립 비전의 중점 과제 그 자료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큰 분야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기도 이제 소각장이 있긴 하지만 그 소각장을 만들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빼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감축하는데 굉장히 성공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름. 종량제라고 하는 제도 하나 가지고. 근데 그걸로는 줄이기가 약간 한계에 온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제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더 그 연구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내내 성공해서 나름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일회용품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탄소 배출량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플라스틱 건강에 많이 미치고요.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서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산업도 육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해야지 되는 거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일회용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텀블러나 머그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주변에 있는 커피숍이든 공공기관 이런데 일회용품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용품 감량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는 서울시에서 지나고 리아나 사이클 플라자가 노원구에 내년구에 아마 오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리아나 활동을 사이클 사업을 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심의 생협을 중심으로 해서 알맹 상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굳이 케이스가 필요 없는 그런 제품들, 예. 샴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그런 이거를 받아갈 수 있는 알맹 상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확산시켜 나가는 게 공공기관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줄이는 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이시는 노력들을 하는 게 뭐 지방 행정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사는 데가, 내가 행정을 만들어야 되는 데가, 내가 정책을 펴야지 되는 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시 분석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내가 이걸 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감축을 해야지 되는데 감축을 어디서 많이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 1인당 매춘당 이렇게 막 따지면 여기 충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충남도가 제일 많은 거는 왜 그러냐? 충남도에는 석탄 화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충남도에 석탄 화력이 왜 있습니까? 수도권에 전기 공급판이라고 있죠. 그러면 충남도 자체에 탄소 중립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석탄 화력을 줄여야지 돼요. 나의 도시를 이해하는 게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는데 1번이다. 자, 적응이라고 하는 건 탄소 중립을 한 번에 줄이기 어려우니까 기후 재난이든 다른 여러 가지 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의 불편함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재산상의 위험이나 이런 거를 덜 받아가면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하는 정책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고령층 인구가 가장 높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정책할 때 2030년까지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추홀구는 전국에서 그러니까 인구당 의료기관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기후 재난 중에 기후 재난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특성을 이해를 해서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서울은 어떠냐? 서울의 종합적인 그러니까 한국지역화에서 서울의 종합적인 재난 위험도를 평가해서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보기에 종합도로 보면 노원구는 약간 중간에서 중상, 예, 약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노원구는 다른 거에 보면 폭설은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요. 폭우에는 약간 있고 폭설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재난 상황에 노원구 전체의 지형이 취약하다. 동별로 따지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연구원에서 작년에 진행한 서울시 건강 취약성 평가입니다.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딴 데 불안편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다른 구보다 조금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구 구성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봐야 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감염병에 취약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에 취약하니까 당연히 한파에는 취약하겠죠. 이런 특성들이 구별로 특성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관련된 노원구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 싶고요. 이거는 광역 시도별 전력 수급 및 전력 자립도를 갖고 온 도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정의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탄소 배출 이 배출량이 가장 높은 데가 충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충남이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화력발전소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충남이 받나요? 아니죠. 예.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건 충남하고 서울이나 인천은 좀 다르긴 한데 인천은 영향력이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하고는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거의 없는 충북하고. 근데 탄소 중립의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골고루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부금도 나눠주고 뭐 등등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3.9%밖에 안 되는 전력 자립도를 올려야지 되죠. 근데 서울에 발전소 질 땅이 있어요? 없습니다. 서울이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까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비용이 좀 더 들다 하더라도. 지금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게 글로벌리 탄소 중립하는 게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별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해야 돼라고 하지만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는 해야지 되는데 서울은 나 몰라. 충남 줄이고 어디 줄이고 뭐 부산도 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서울이 탄소 중립 하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서울은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사용량 확 줄이거나 아니면 공급을 늘리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인구를 확 줄일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건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건 건물 에너지를 효율화를 시키고 건물 에너지의 실제로 에너지 공급량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량 공급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정의의 가장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량이 얼마인지는 아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노원구가 그 전부터 그 규정에 부정령부터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 꽤 많이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작업조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에 그 탄소중립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꽤 많은 양의 탄소 흡수원 조성과 함께 발전소를 공급을 해야 된다. 예. 지금부터는 제가 국가 탄소중립 노선 기본법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아마 전체 체계 안에서 우리가 그 전체 계획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봐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비전은 2050년 탄소중립 및 환경 경제를 조화시킨다라고 하는 총괄 비전을 갖고 있고요. 국가 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합한다. 그다음 이행 체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계획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계획은 탄소중립 계획에는 기본 4개 방향이 있습니다. 큰 거는 감축하고 적응. 감축은 말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겁니다.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중립 도시 만들거나 흡수를 하거나 녹색교통하거나 이런 게 가장 큰 계획이 이런 거고요. 적응은 기후 재난이나 내지는 위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없이 하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감시 예측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건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충남의 발전소를 없앤다. 내지는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이나 전남에 있는 포스코에서 온실가스 감축 배출을 많이 하니까 니네 공법 바꿔. 내지는 철강 생산량을 줄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건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는데 그렇게 생활상의 위협이 오는 사람들, 직업군, 연령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로운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지구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업을 전환하게 하고 새로운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참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협동조합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 탄소 중립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피해받는 시민들이 없게 만들고 지원하는 내용들을 뭐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뭐 전환 사업 같은 경우 뭐 이런 지역 이런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구상합니다. 녹색 성장은 녹색 경제, 녹색 산업, 녹색 경영, 녹색 기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방법, 뭐 혁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개발해서 정말로 우리가 탄소 중립은 하되 경제 손실이 가장 적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네 가지 방향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의하면 탄소 중립 이거 짧게 설명드릴게요. 정부는 2050 30년에서 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설정해야 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을 하고 위원장이 매년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정합성을 반영한 부처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온실가스 정보 계획을 하는데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정보센터에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이행 추진 평가를 하고 매년 12월 31일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십니다. 이게 중앙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방 정부는 시도가 똑같이 맞습니다. 시도 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의 검토를 만들어서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도는 탄소 중립 시군 계획의 경우는 추진 상황과 추진 성과를 점검해서 결과 보고서를 5월 30일까지 환경부 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 5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정부가 1년 늦췄으니까 내후년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년 4월 30일까지 시도지사는 이걸 계획이고요. 한 거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지방자산제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직 노원구는 준비는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여러 관련자들을 구성을 해서 지방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심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의원님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처럼 온실가스 배출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면 얼마가 되는지 감축하면 얼마가 감축되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걸 지원하게 되고 지방 기후위기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몇몇 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과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법을 기여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라라고 하는 게